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사실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은 작년부터 이미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주식, 특히 미국 증시는 침체를 겪었다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정말 오긴 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오긴 오는 걸까? 이게 경제 유튜버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온다는 분도 있고 안 온다는 분도 계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류 언론들을 보면 온다고 하다가 이제는 안 온다가 약간은 대세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 10월에 크립토나 주식이나 한창 공포의 시기를 겪을 때 이제 글로벌 CEO의 85%는 1년 안에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리고 역시 작년 10월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6에서 9개월 안에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참고로 이렇게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정말 매수 적기인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워런 버핏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많이 팔았죠. TSMC도 팔고 지역은행들도 다 팔고 하면서 보유 현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뒀더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월가의 구루들도요. 근데 최근 5월 중순 이후로 기사를 보면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골드만삭스도 은행권 위기에도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리고 IMF도 영국이 이제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근데 IMF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는 영국의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뜻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 이 주가 이게 이제 5년짜리 월봉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약간은 둔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가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봉이니까요. 그럼에도 S&P도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스멀스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월봉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팍팍팍 올라가고 있죠. 이거 개별 종목으로 보면 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증시도 너무 튼튼하고 고용률도 좋고 기업 실적도 다 호실적이고 경기 침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 안 온다는 말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번에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에 대한 결론은 지연될 순 있지만 역대급 돈잔치 대가는 아직 치르지 않았다. 결론은 경기 침체는 이제 뒤에 오긴 올 거다. 근데 다들 방심하고 있고 금리 인하하고 그 이후에 올 것 같다. 요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크립토 기업들은요 22년도에 크립토 쪽은 다 혹독한 홍역을 겪었었죠. 이미 돈잔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테라루나도 있었고 FTX도 있었고 셀시오스, 스리아로 캐피탈 등등 중앙화된 거래소도 있고요. 비밀스럽게 거래를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곳들 레버리지 썼던 곳들 다 터지면서 우리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크립토 기업들은. 그래서 다 망하고 이제 대가를 치렀는데 한국은 강원랜드도 유야무야 넘어갔었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을 졌지만 이제 다시 넘어갔었고 페드 은행권 위기도 페드에서 보장해 줄게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치르지 않았고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 그럼 언제 이게 치를 거냐, 경기 침체 언제 올 거냐. 보통 폭탄은 금리 인하 후에 왔다. 그래서 제가 2-3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때 당시 서브프라임 그 위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일대기처럼 이제 일지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이게 2008년 얘기고요. 2008년 9월, 10월 달에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있었던 얘기를 이제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때는 1월 22일자로 2008년입니다. 긴급 FOMC 회의가 생기면서 금리를 0.75%를 한 번에 낮췄습니다. 거꾸로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러니까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있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를 확확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30일 원래 FOMC 회의 때도 금리를 또 추가로 8일 만에 0.5%를 또 낮췄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1.25%나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나 보시면 3월 18일에 이제 패드가 또 금리 인하를 0.75%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이렇게 쭉쭉쭉 내리는 걸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리 인하면 뭐 좋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았죠. 딱 0.75% 내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다시 주가가 파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부실 자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음에도 46%가 며칠 만에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 이후로 또 10며칠 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우선 전환주 판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불량 자산을 누군가 사준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9월에 망했잖아요. 근데 불과 5개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파티를 할 수 있다. 60%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9월에 망했다더라.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도 한 거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역대급으로 돈이 풀린 자체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 대가는 치르지 않았고, 요런 사례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왜 올 것 같냐? 경기 침체의 증거 혹은 경기 이상의 증거가 사실 미국의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된 건데요. 이거 지금 기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1개월짜리, 3개월, 2년, 10년짜리가 있죠. 만기가 이러니까 10년짜리를 버티고 기다렸으면 이자를 더 줘야겠죠.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노란색이 10년, 이 회색이 2년이죠. 보통 장단기 금리 얘기하면 2년이랑 10년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10년짜리가 저 아래에 있어요. 금리 많이 안 줍니다. 그 다음이 2년짜리고, 그 다음이 3개월짜리고, 그 다음이 1개월. 1개월 후에 이자 주는 게 훨씬 높아요. 제일 높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할 때가 아니고요. 급한 불 꺼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급하게 뭐 빚 갚고 경기 침체 올 거 대비해서 이제 현금 쏟아 부어야 되는 단기 채권에 대한 금리를 더 많이 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요게 보시죠. 2년, 10년이 언제 역전이 됐냐면 이 노랑이 10년과 회색 요거를 만나는 지점이 22년 7월 5일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되고 10년 금리보다 2년을 더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침체 지표라고는 하는데 1980년 5월 이후에 최장기,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론에서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일 쇼크 때인데 이런 걸 보면 참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구리 박사님이 예전부터 경고를 하고 계시죠. 닥터 쿠퍼라고 불리는 이유는 경기의 선행 지표, 예측 지표란 거죠. 구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뭐 자동차, 뭐 건설, 항공, 뭐 비행기, 뭐 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구리의 가격이 이제 23년부터 보더라도 1월, 2월, 3월 갈수록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비단 구리뿐만 아니라 뭐 철광석, 리튬 등등 모든 원자재 값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이제 뭐 위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454위안이었다가 이제 물론 2차 전지 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뭐 170위안, 그러니까 뭐 반토막도 넘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드는 사람도 만들수록 손해인 거고, 이제 사는 사람도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증시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여러 데이터,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한국은 가계의 빚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뭐 물론 중국도 많지만 한국이 이제 B2의 대명사고요. 특히 부동산도 있으니까. 근데 이 가계 빚이 GDP의 80%만 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데 우리는 이미 105%를 넘었다. 이런 기사가 4월 28일자로 나왔었어요.
이게 가계 신용 비율이 80%를 웃도는 경우, 그러니까 GDP 대비 이제 빚을 얘기한 겁니다. 빚의 비율이 이게 80%를 웃돌면 가까운 시기 1년에서 3년 내에 GDP가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한국은행이 조사를 한 건데 80% 가계 신용 비율이 80%면 1년 뒤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0.9니까 90%란 거예요. 그리고 신용 비율이 90%면 1.6, 100%가 넘으면 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신용 비율이 100%를 넘으면 경기 침체 확률이 2를 웃돈다는 건 2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200% 온다는 건데 우리는 이미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근데도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죠. 코인은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미국 데이터 하나만 더 가져오면요. 미국의 파산은행 3개가 있었죠.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3사 자산을 합쳐 보니까 2008년 때 망했던, 금융위기 때 망했던 은행들이 25개가 있거든요. 그거 다 합친 것보다 3개의 자산이 이미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파급 효과가 엄청 났잖아요. 근데 지금 3개 망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 자산 규모를 넘어섰고 뭐 정부가 막아줘서 그렇겠죠. 근데도 타격 없이 지금 증시가 버티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보면 한국과 미국은 이미 침체 중이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증시는 호황인가? 개미들은 물론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야, 이렇게까지 침체 시그널은 많이 나왔는데 왜 호황인가, 버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식 그 기사를 보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7만전자, 11만 닉스,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는 이제 거의 실적이 정말 바닥을 찍었는데도 증시는 많이 오르고 있더라. 물론 엔비디아의 영향도 큽니다. 엔비디아 지금 난리 났죠. 그 AI 쪽 반도체로 해서. 그리고 일본도 뭐 30년 만에 호황이더라.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최저 실적을 찍은 날, 그 시총 큰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엄청 사가지고 5%가 넘게 그 당일날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실적과는. 왜 이런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페드의 유동성 공급이죠. 이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엄청 공급을 해버렸는데 자꾸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도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30일 만기, 그러니까 3달짜리 만기 오면 이제 다시 할인해주고 이렇게 빌려주는 걸 페드가 하고 있고, 또 예금보험공사 FDIC는 예금 지급을 이미 보장을 하고 있죠. 니네 뭐 망할 것 같으면 내가 보장해줄게. 물론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FDIC는 이제 지출 어디다 쓸래? 누가 빌려갈래? 이런 게 이제 다 확정이 된 거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페드는 빌려주고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새로운 대출 상품이 만들어졌죠. 1년 만기짜리 BTFP,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보증해줄게. 만기는 3달이 아니라 1년짜리야.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뱅크런 하지마. 이런 상품을 페드가 새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년짜리 만기란 것도 일단 파격적인데, 1년 만기가 온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또 연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부가 보증을 하고 비대 한도도 이제 커지고, 이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3개월짜리보다 다 요거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은행들이 많이 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틀어 막았다. 이 정말 정부가 부실한 곳들은 좀 망해야 되는데 다 살려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다 살려버려서 호황이 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호황인가? 다들 들어보셨죠? 미국 경제가 아직도 튼튼합니다. 저실업률,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실업률이 3.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를 할 때마다 호실적, 다 예상치를 다 상회를 합니다. 거의 상회 못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제 생각엔 곧 끝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버텼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과거 푸드 쿠폰, 그리고 의료보장 쿠폰, 학자금 뭐 다 탕감을 해줬었죠. 이 공짜 돈의 효과로 인해서
뭐 일하겠어요. 공짜 돈 주는데 일 안 하고 실업수당 받는 거고, 그리고 이 공짜 돈 학자금 탕감한 걸로 아이폰 사고 뭐 의료 뭐 치료 받을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게 빠르면 올해 3월, 4월, 5월, 뭐 7월, 8월부터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끊기고 있어요, 공짜 돈이.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걸로 버텼지만 나중에는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디폴트, 미국의 극복 기대감, 결국은 지금 거의 뭐 합의했다고 나오고 있죠. 표결만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결국은 할 거 아니냐. 금리 인상 이렇게 세게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금리 인하에 이미 베팅을 했다가, 또 최근에 실업률이 너무 낮고 기업들은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6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까? 지금 요런 게 다시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 디폴트 결국은 극복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또 증시가 좀 호황이었고요. 또 네 번째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이 엔비디아, 요 거의 원맨쇼에 가깝긴 했지만 챗GPT 열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강사를 모셨기 때문에 아는데, 김대식 교수님 모셨었죠. 2월 달부터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챗GPT라는 말도 없었어요. 생성형 AI라고 했는데 3월부터 챗GPT가 막 돌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이 반도체 업체인데요. 야, 이렇게 21년 전고를 뚫어버렸어요, 이 하락장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나 개미들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크게 오른 종목은 빅테크 한 5개, 6개,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데, 21년 10월경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이때는 완전 상승장이었고 유동성 장이었기 때문에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도 엄청 올랐지만, 이제 돌림노래처럼 뭐 NFT, 디파이 뭐 해가지고 주식시장까지 쭉쭉쭉쭉 다 덜 오른 게 이제 성장하고 뭐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오르긴 힘들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락장이 이렇게 어찌됐든 원맨쇼를 한 자체가 대단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다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까보면 미국도 한국도 대장주만 독주를 한다. 코스피 종목의 40%는 손실 중인데, 한국으로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미국으로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뭐 요런 것들만 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시총 큰 빅테크주. 한국은 삼성, 현대.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요런 거 보통 안 들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미들은 잘 안 사듯이 요런 것들 산 개미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을 들고 다 손실 중이다. 코스피 종목 40% 손실 중이다. 쏠림 현상에 신저가 종목 쏟아져. 신저가가 다른 데는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말라 있고 힘든 시기에는 정말 갈 것만 가고요. 정말 혁신적인 것만 돈이 모인다. 요런 건 안 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발전할 거다. 그 외에 뭐 돌림노래처럼 21년 10월처럼 뭐 옆에 종목 오르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럴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단기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 디셈박도 결국은 떨어졌었죠. 이 뭐 열풍은 대단하나 이게 뭐 오래 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줬는데 조금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미래 예측은 어렵고 다수와 같이 서 있을 땐 잃을 확률이 높다. 일단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설명을 하면, 캐시우드 이 부자 누나 분도 엔비디아를 들고는 있었어요. 근데 폭등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뭐 1%도 안 남기고 거의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큰돈 벌 기회를 날렸다고 이제 기사가 약간은 조롱하듯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캐시우드 누님을 조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테슬라랑 비트코인을 일찌감치 발견한 초기 투자자로서 억만장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똑똑한 부자 누나 캐시우드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크로 환경 맞추기도 힘들고 생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수와 같이 서 있을 땐 잃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먼저 잘 예측을 했다고 해봐요.
그랬다고 한들 주류 언론이 내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언급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은 이제 반대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류 언론의 기사와 반대로 베팅을 할 때 수익 볼 확률이 경험상 높다는 뜻입니다. 요새 침체가 오지 않을 거란 얘기가 다시 많으면 많아질수록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